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돈공부의 유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부자들은 정말 모두 착할까? 국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이제 정확하게 1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뭐 구독자도 뭐 아주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 어쨌든 영상도 좀 쌓여가면서 조금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자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부자의 인식,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속형 부자, 이런 부자들 말고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과 제가 스터디를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제 속내라든지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생각,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부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뭐 책들이 굉장히 많죠. 부자로 가는 마지막 열차, 뭐 부자 언니 특강, 부자 아빠, 뭐 이런 말들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라는 것이 부자로 가는 마지막 열차? 뭔가 이내 마지막 열차에 탑승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가? 뭔가 어떠한 한 번에 결정적인 행동을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건가? 그리고 부자 언니, 부자 아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젊은 시기에, 그러니까 아직 아빠라고 불리는 시기에, 그리고 언니라고 불리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보다 보면 자칫 부자가 단시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페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판타지를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부자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자,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유동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뭐 거제도에 땅이 한 100억 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동원할 현금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걸 부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현재 동원 가능한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가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상속형 부자가 아니고서는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활동 기간 30년 정도가 지난 60세 정도는 돼야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됐구나 아니면 부자가 되지 못했구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책들처럼 뭔가 어떤 단박에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그 수준이 기준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막 어떤 분들은 뭐 재벌 정도 되는 분들 정도의 돈이 있어야 '아 진정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워낙 지금 뭐 사실 경제도 어렵고 팍팍하니까 '최소한 뭐 먹고 살 만한 정도만 되면 부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은요. 자, 소득은 우리나라가 인제 그 계속해서 발표하는 그 기준 중에 보면 5 분위 가구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5 분위 가구 소득.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죠? 5 분위 가구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씩 끊어서 5 등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19년 기준으로 992만 원이고요. 올해는 쪼끔 뭐 금액이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992만 원의 가구 소득. 그러니까 1 년에 1억 1,904만 원, 약 1억 2천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상위 20%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세금을 떼기 전에 명목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세금을 떼고 나면 약 7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뭐 정말 최소한의 기준으로 소득, 자산 유동성 중에 소득은 월 75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소득 기준이고요. 두 번째 자산은요. 뭐 과거에는 10억, 20억만 있어도 부자라는 이야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요즘 뭐 집 한 채에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30억이 우습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량이 순자산 30억은 돼야 되겠다. 정말 최소 기준입니다. 30억. 그다음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옛날에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제 미 달러로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환율이 좀 올라서 12억 정도 되지만 보통 동원 가능한 현금이 1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느냐. 자,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부자가 아니죠. 예, 아직 자산도 30억 억이 안 되고요. 물론 뭐 좀 많이 근접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아직은 안 되고, 그다음에 유동성, 이건 더더욱 안 되죠. 예, 더더욱 이건 안 되고요. 예, 소득은 뭐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득은 되지만 아직 자산이나 유동성이 당연히 안 된 분들, 지금 현재는 소득이 높다, 이런 분들은 부자로 나아가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적은데 자산과 자산이 좀 많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형 부자라기보다는 상속형 부자가 많겠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자는 상속형 부자라기보다는 자수성가형 부자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도 좀 받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부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또는 우리가 많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 부자는 마치 빌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제가 만나 봤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배울 점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정말 그 '습관을 배울 만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인제 스터디를 하면서 뭐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기택과 충숙이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모님이 참 순진해. 착하고. 아니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충숙,
그 아내인 충숙은 이런 말을 하죠. 술이 좀 취해 가지고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부자에 대한 생각이 쪼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본인이 만났던 부자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부자로 전체 부자를 일반화하는 그런 현상. 우리도 누구나 다 그렇게 내가 만났던 부자가 뭐 전체 부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기택이 말을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아. 부자들은 원래 순진해. 꼬인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숙은 "대리미야 대리미. 돈이 구김살을 쫙 펴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이 만났던 부자는 잘 베풀고 그리고 또 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배울 점이 많고 그분들을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갑질을 하고 정말 본인한테 피해를 줬던 부자를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부자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늘 갈등을 겪는 경제 이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평등과 형평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퀄리티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평등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게 이게 무조건 이제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또 형평을 equity 형평을 강조하게 되면 또 뭐 사실 평등과 형평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형평보다는 평등이 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살고 있죠. 형평의 문제보다는 평등의 문제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이슈화 시켰을 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부자인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권이 좀 포퓰리즘을 강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갈등, 경제 이념의 갈등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은 뭐 익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해 보면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어 차이가 말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1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제일 높은 사람과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적게 내는데 이게 차이가 12 배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부의 격차가 12 배는 아닐 텐데 사회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보편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일본은 24배 정도 되죠.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이 704만 8천 원이고요. 가장 적게 내는 분이 19,000 원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368 배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분들 쪼끔 이렇게 뭐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분들 그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 준조세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을 갖다 대면 '아이 그냥 부자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당연한데 이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68 배를 더 낸다라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 이거죠. 대한민국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소득 상위 계층 그러니까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재산세의 77%를 내고 있고요.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무려 368 배를 더 내고 있다. 자 근로자들의 면세자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거의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거에 어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기를 절대 꺼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대권 후보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부자 증세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쪼끔 현실적으로 미래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좀 더 건실하게 가기 위한 3대 개혁 과제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개혁이죠. 지금 국민연금 개혁은 "하겠다,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제 당연히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2030들은 지금 상태로 국민연금이 간다면 절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아프지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정치권에서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이것이야말로 좀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 증세. 이제는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해야 될 때다. 어 보편적 증세라 그래서 서민이나 쪼끔 인제 소득이 적거나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 증세라는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더 많이 내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득이 있으면 정말 쪼끔이라도 세금을 좀 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뭐 만 원, 10만 원이라도 지금 워낙 면세가 되는 근로소득자가 절반에다가 세금 없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부자들에게 너무 그 우리나라의 그 세금 제도가 프로그레시브한 텍스가 좀 '누진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세금을 증세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최소한의 세금을 걷는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나날이 커지고 포퓰리즘이 커지는 시대에 보편적 증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문제인데 어떤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선거를 앞두고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국가 부채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다 뭐다 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슈퍼 예산을 짜내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여러분 600 조를 넘을 거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수가 300 조에서 350조 정도 수준인데 예산을 600조 정도를 가져간다면 지금도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자, 과연 이 어려운 숙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자, 이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권에 던져지는 질문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화 광해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광해군이 이런 말을 하죠. "호판,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저 연기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자, 이 말은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광해군의 이제 그 지주 세력, 양반 사대부 지주 세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기득권 세력,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이 얼마나 아 그들만의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억 한테 1,000만 원 떼고 1,000만 원한테 100만 원 떼겠다고 하는데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뭐 그 400년 전의 세계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의 사고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10%씩 똑같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광해군은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대부 기득권 세력에게 쫓겨나게 되기까지 한다라는 거. 이 영화에 보면 광해군이 이런 말을 하죠. "땅 10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데 그게 차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당시에 부자인 지주 계층한테 이 정도 딱 똑같이 10%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의 부자들 '정말 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예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뭐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다?' 예. 그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에 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